네,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이렇게 좀, 어, 평안하신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락강 수업 세미나 7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승화와 승화의 왜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처 입은 어머니의 몸에 대한 주체의 보상적 노력을 강조하는 클라인식 승화는, 상처 입은 어머니의 몸, 즉 결여된 어머니, 균열이 있는 어머니, 이런 어머니에 대해서 주체가 보상적 노력을 하는 거예요. 팔루스 역할을 하는 거죠. 어머니의 결여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클라인식의 승화다 이거죠. 진정한 의미의 승화와는 거리가 있다. 엘라 샤프의 논문 승화와 선망의 특정 측면 혹은 순수 예술과 순수 과학의 승화를 대신하는 유사하고 다양한 무의식 결정 요인과 같은 논문은 그러한 방향이 어떻게 승화 문제를 줄이고 다소 유치한 결과를 낳는지 알아야 한다고 락강은 지적한다. 클라이니언 학파의 승화는 프로이드나 락강이 얘기하는 승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거죠. 이 접근 방식, 즉 어머니의 팔루스 역할을 하는 이 아이가 어머니의 그 기쁨조 역할을 하는 이 접근 방식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으로 설명된 경우에 나타나는 선물, 추정되는 예술적 선물의 다소 일시적인 폭발 등록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활동을 가치화한다. 이 어린아이의 이 팔루스로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 그래서 엄마의 기쁨조 역할을 하는, 엄마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예술적 선물, 엄마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거예요. 아주 예술적 선물이죠. 이거는 엄마의 일시적인 폭발 등록부에 등록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활동을 가치화하는 거예요. 아이의 그런 활동을. 여기서 배제된 것이 사회적 인정입니다. 과연 그런 활동을 사회가 인정하느냐 이거죠. 아이가 엄마의 기쁨조 노릇하는 걸 과연 사회가 인정하느냐 이거죠. 이 사회적 인정이 배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이드가 하는 얘기는. 이 사회적인 인정은 프로이드가 메타심리학적 레지스트의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주목하자. 이 사회적 인정이라는 것은 메타심리학적 영역이 아니에요. 원인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식의 심리적 영역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 사회적 인정이라는 건 이 사회적 인정이라는 거 왜 얘기하냐면 승화를 얘기하려고 이 사회적 인정이 나오는 거예요. 프로이드에게 있어서의 승화의 그 1차적인 어떤 그 영역은 사회적 인정이죠. 모든 예술 생산의 역사에서 사회는 무엇을 찾는가? 순수 예술이 정치화되는 것을 찾는가? 예술이 정치의 신여 노릇하는 거 그런 걸 찾는가? 프로이드가? 아니면 사회는 예술 작품에서 인류 보편의 정서 혹은 가치를 찾는가? 이건 사회적인 인정이 되는 거죠. 인류 보편의 정서, 가치. 이건 사회적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술 작품, 문화. 이 프로이드는 그 예술 작품을 문화 속에 포함시키는데 예술 작품 문화에서 사회는 그토록 만족스러운 그 무엇을 찾는가? 그것이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다. 라고 락강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화는 그것이 예술만이 아닌 특정한 수의 형식을 창조하는 한에서 승화의 문제이다. 승화는 그것이 예술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형식을 창조하는 겁니다. 특정한 형식을 창조하는 게 승화예요. 대상에 대한 특정한 형식을 창조하는 게 승화예요. 특정한 형식이라는 건 굉장히 가치로운 걸 얘기하겠죠. 고상한 것을 얘기하겠죠. 고상한 형식. 그걸 창조하는 게 승화예요. 우리가 승화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결국 윤리 문제의 기능이다. 왜 우리가 승화를 판단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주체의 윤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주체가 책임져야 될 윤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윤리 문제를 치부해 놓고서는 주체의 존재됨이라는 것은 결국 의미가 없는 거죠. 프로이드나 락강식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를 창출한다. 승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가 있어요. 이 승화의 내용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회적 인정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가 없으면 그것은 승화와는 상관이 없다. 승화의 핵심인 윤리에 대한 칸트적 관점을 언급하는 게 필요하다. 다스틴과 함께 그것의 무게가 좋은 쪽으로 느껴지길 아무리 바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대되는 칸트적 공식을 발견한다. 그것은 자신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칸트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행동 규칙, 즉 이성의 무게를 호소한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행동 규칙에 호소하는 거예요. 예.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행동 규칙, 즉 이성의 무게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칸트는. 일제는 나는 윤리적 행위의 상간물인 슈메르츠, 즉 고통이란 주제에 대해 주의를 끌었다. 예, 윤리적 행위에는 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 고통이 따르지 않는 윤리적 행위는 그건 윤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고통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떤 그 봉사를 할 때도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어떤 봉사나 공식적인 헌신의 행위는 파괴적인 면이 강하죠. 그러나 개별적인 인물에 대한 사랑은 주관적이고 독특한 거죠. 거기에는 특별히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예. 대상은 악한 거예요. 대상은 선한 거지만 왜? 내 결여를 채우는 어떤 그 환상 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은 선한 것이지만 대상은 악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금지된 불가능의 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것이 내가 그것에 접근할 때 나는 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악을 느낀다는 게 고통이에요. 이 고통. 이 고통이라는 게 바로 악을 얘기합니다. 악.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 주의를 끌었다. 자, 이제 순수이성 비판을 펼치면 칸트가 이성의 무게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인상 깊게 보여주기 위한 이성의 무게의 영향력, 이성의 무게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인상 깊게 보여주기 위한 교훈적 목적을 위해 참신한 예를 만들어낸 걸 볼 수 있다. 예, 순수이성 비판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순수하고 단순한 윤리적 원칙의 무게, 순수하고 단순한 윤리적 원칙의 무게. 예. 모든 사람에 대한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의무. 예, 이게 정언명령이죠. 그 자체의 잠재적 지배를 느끼도록 고안된 우화이다. 예. 첫 번째 우화입니다. 관능주의자의 과잉 욕망을 통제하기 위한 예화. 현재 욕망하는 여자가 침실에 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그 방에 들어갈 자유가 있지만 나올 때 교수형에 처해질 걸 각오해야 돼요. 예, 이게 첫 번째 예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폭군에게 강요받는 사람의 예예요. 만일 폭군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해준다면 그는 목숨을 부지할 것이고 선물도 받아요. 칸트는 여기서 누군가가 거짓 증언을 하는 것과 자기 생명을 비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올바르게 강조한다. 거짓 증언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 생명을 살리는 것과 자기 생명을 바쳐서 거짓 증언하지 않고 진실을 말함으로써 대상, 즉 상대방을 살리는 것. 예, 그걸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칸트가.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관능주의자는 처형당하기 위해 자신을 그렇게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지 않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것이죠. 예, 처형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적어도 방에 들어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방에 들어가는 것도 고려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과잉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에는 과잉이기 때문에. 예,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칸트는 프로이드가 강조하는 과대평가, 위버쉐증이에요. 위버쉐증, 과대평가를 부를 특정 조건에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예, 칸트가 그 얼마든지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갖다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칸트가 강조하는 과대평가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바로 부정적 죽음 충동을 극단적으로 펼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부정적 죽음 충동을 극단적으로 발현하면 이거는 승화의 왜곡이 돼서 현실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 극단적 충동, 이 죽음 충동을 긍정적으로 극단적으로 펼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상이 승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예. 프로이드는 현대의 리비도의 강조점은 본능이 아니라 대상에 있다고 말했어요. 프로이드의 입장은 관능주의자가 그 방에 들어가 여인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면 죽을 줄 알고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성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 남자가 떠나는 경우에 우발적인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아니야. 죽음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를 대신 누리는 거예요? 쥐상스. 여성을 토막살인해서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그 즐거움. 예, 이걸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부정적 죽음 충동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도착적 승화예요. 승화의 도착이에요. 이게 승화의 왜곡이죠. 승화의 왜곡. 도착적 충동의 과잉. 이게 처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승화의 왜곡이에요. 두 번째 의해서, 즉 폭군에 의해서 거짓 증거하도록 강요받는 사람에 의해서 칸트가 상상하지 못한 거, 주어진 현실 원칙에 반대되는 쾌락 원칙에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한계를 넘어서는, 쾌락 원칙에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그 한계가 있어요. 불쾌를 경험하지 않는 그 한계가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불쾌를 유발할 수 있는, 불쾌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위반이 있다는 거예요. 과도한 대상 승화. 일반적으로 도착으로 알려진 것에 개요를 설명했다. 그러니까 과도한 대상 승화가 있을 수 있고, 도착으로 알려진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해 잘 안 되는 것이, 칸트가 상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주어진 현실 원칙에 반대되는 쾌락 원칙에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한계를 넘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위반이 있다. 주어진 현실 원칙에 맞는 건 뭔가요? 주어진 현실 원칙에 맞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 이게 현실 원칙에 맞는 것이죠. 예. 내 생명을 갖다가 지불하면서까지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망설이가 될 텐데, 이 둘째 예에서의 이 부분, 칸트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 부분, 주어진 현실 원칙에 반대되는 쾌락 원칙에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쾌락 원칙을 넘는 거죠. 쾌락 원칙을 넘는 두 가지 형태의 위반이 있다는 거, 이거를 갖다 칸트가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형태의 위반이라는 거, 하나는 과도한 대상 승화,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대상을 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도차, 대상을 물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고 대상을 죽이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알려진 것의 개요를 설명했다. 승화와 왜곡은 둘 다 질문의 형태로 현실 원칙에 반대되는 다른 기준 또는 동일한 도덕 기준을 공식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욕망의 특정한 관계이다. 승화와 왜곡은 모두 다 욕망의 특정한 관계, 욕망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특정한 형식이에요. 욕망과의 관계에서의 특정한 형식이에요. 욕망의 특정한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다스팅 수준에서 발견되는 것에서 방향을 잡는 또 다른 도덕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왜곡된 승화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다스팅이 왜곡된 것이든 승화된 것이든 욕망의 장소인 다스팅, 즉 욕망의 장소에 대해 거짓 증언하려고 할 때 주체를 망설이게 하는 등록부다. 다스팅에 대한 승화를 지향할 때는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죽음 충동이 발동돼서 욕망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극단적 충동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승화되는 것이죠. 이게 왜곡으로 갈 때에는 본능의 이 타락한 본능, 부정적 본능의 이 죽음 충동을 통해서 발현되는 이 타락한 본능의 발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종의 범죄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 대상을 물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대상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피해를 입힌다든가, 대상을 사물화시킨다든가,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 본능의 죽음 충동의 발현이죠. 부정적 본능의 죽음 충동의 발현. 본능이 긍정적 죽음 충동을 통해 발현될 때에는 이게 승화로 가는데, 본능이 부정적인 파괴적인 죽음 충동을 통해서 발현될 때에는 이건 승화의 왜곡으로 가는 것이죠. 승화와 왜곡은 둘 다 현실 원칙을 넘어가며 행동하게 하는 동시에 주체를 망설이게 한다. 승화가 왜 현실 원칙을 넘어가며 행동하는 동시에 망설이게 할까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대상의 승화에는 반드시 이 주체의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은 악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한 대상을 내가 승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악하다는 뜻은 대상이 나에게 고통의 대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게 가까이 갈 때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아주 괜찮은 사람인가요? 성질도 아주 지저분하고 또 행동도 아주 거칠고 이런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될 때 거기에 고통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그 고통을 지불하면서 그 대상을 승화시키는 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승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를 망설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곡도 마찬가지죠. 왜곡. 이 부정적인 죽음 충동, 이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본능을 갖다가 주의상수를 통해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본능의 주의상수를 경험하려고 하는 이 왜곡 역시 주체를 행동하게 하는 동시에 망설이게요. 그 여인이 있는 방에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지만 결국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의상수의 만족을 위해서. 그 파괴적 죽음 충동을 통해서 자신의 부정적 주의상수를 만족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예의 승화는 무엇일까? 왜곡은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예의 승화는 무엇일까? 왜곡은 무엇일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에서 승화는 내가 죽음을 지불하고 대상을 살리는 것이고, 왜곡은 내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대상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승화의 왜곡이 있다. 승화는 윤리에 관한 것이다. 승화는 윤리에 관한 거예요. 이 승화의 왜곡 역시 윤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칸트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을 끌고 들어오는 이유가 이 세미나 7에서 계속해서 칸트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 승화는 바로 대상 승화인데 이거는 윤리의 문제다는 거예요. 윤리의 문제. 윤리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을 뛰어넘는 도덕성을 넘어서는 어떤 대상의 숭고화, 대상을 물화시킨다는 말도 써요. 거기에 물화시킨다는 말이 긍정적 의미가 있고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 의미의 물화라는 것은 사물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보상화시킨다는 것이죠. 부정적 의미의 물화라는 건 이거 도구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수단화시킨다는 것이죠. 승화는 바로 그러한 윤리에 관계되어 있다. 승화의 왜곡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오늘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가 추석 주간인데, 추석 주간은 이 수요일이 지금 세미나 7이 겹쳐 있는데, 다음 주에 세미나 7은 넘어가고, 목요일에 지젝 시간만 다음 주에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